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시작할게요. 7월, 7월 홈 가드닝이고요. 저희 이제 8월은, 좀 8월 말에 한 번 있고, 9월, 10월이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 연차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9월까지만 저희 박성경 연구원이 조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10월에 이 친구 독일에 유학 준비하던 거가 확정이 돼서 9월 말에 아마 떠날 거거든요. 그래서 떠난다는 표현이 너무 10월 달에는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한 2년 약정이니까요. 2년 갔다 오면은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약정입니다. 같고. 그, 홈 가드닝 스타디 그러면은 박성균 연구원하고 같이 시작할게요. 네, 실험 가드닝 스터디였고 네종 식물이었는데 다 잘 키우고 계신가요? 어떤 거요? 토플, 네, 토플, 네, 그리고요. 저는 라벤더가 라벤더, 라벤더가 사망했어요. 라벤더 안 좋았어요? 다 괜찮으신 분 있으세요? 전체 다. 그냥 다 어, 아, 네네네. 라벤더? 안 좋았죠? 음, 음. 사실 토플은 제가 여기 말고 하남 스타필드에 이토피아라고 실내 정원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도 가장 먼저 간 게 토플이었어요. 그래서 토플이 생각보다 생존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근데 중요한 거는 토플은 월동은 해요. 그러니까 정작 심은 올해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저희 한번 찾아가 보면 되겠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오래 죽은 것처럼 보여도 뿌리채 캐내지 마세요. 그냥 잘라만 주세요. 자르면 내년에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높아요. 그냥 발목쯤에서 자르면 어차피 겨울 나고 내년 봄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근데 다시 올라올 확률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단연이 되는 애들은 그냥 얄짤없이 전부 다 뽑아서 뽑지 마시고요. 뿌리를 좀 한번 남겨놔 보시면 내년에 또 올라올 확률이 있습니다. 음, 네. 하나씩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겨야 되나? 아니요, 제가 넘겨야 되는데 약간 딜레이가 있는 거. 음. 는 살비아 로즈마리는 받으신 것 중에 로즈마리 로즈마리. 네, 로즈마리. 로즈마리. 로즈마리하고 라벤더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시죠? 근데 저는 관목 엄청 크게 자란 라벤더랑 로즈마리를 보고 서로 헷갈린 적은 있었어요. 조그만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거의 이렇게 건물 수준으로 거니까 그때 약간 음. 헷갈리더라고요. 네. 향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향기 때문에 금방 눈치채시기도 하고, 로즈마리 향하고 라벤더 향이 조금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눈치채시는 분도 있고, 초기에 약간 뒷면에 은빛이 좀 둘 다 날 때는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빛은 라벤더에만 남아있고, 로즈마리는 안 남아있고, 그리고 잎이 라벤더는 이렇게 촘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이 좀 되는데요. 로즈마리 공부해 오신 분 계실까요? 네네. 음, 음,
음, 음, 네, 맞아요. 음. 그니까 월동을 하려면 겨울이 15도 밑으로 잘 안 내려가야 되고 얘가 보니까 그래도 웬만하게 추위는 견뎌도 영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네. 영하로 내려가는 거에 굉장히 취약한 종이어서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랑 남해 이쪽에 가니까 정말로 그냥 유럽에서 크는 그 크기로 관목으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쪽 지방에서라면 로즈마리를 아예 생울타리처럼 사용하시거나 관목처럼 키우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명이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지금 발표해 주신 거는 로즈마리, 마리로스, 그다음에 마린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학명의 혼동이 이렇게 좀 오는 이유는 아직은 유전자 분석을 해서 이 계열이 어느 계열인지를 가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학자들마다 분석 방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어떤 과학자는 이게 별도의 로즈마리 무스라고 별도로 떼내기 어렵다라고 봐서 셀비아 분 중에서 로즈마리 무스라고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 방식에는 로즈마리누스, 마리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옛날식으로 썼던 거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셀비아 계열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유전자 특징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도 혈통 조사해 보면 되게 복잡한 거 아시죠? 우리가 황인종인 것 같아도 저쪽 동남아에 뭐 한 40% 섞여 있고 저쪽 몽골에 얼마 섞여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식물은 더해요. 왜냐하면 이 식물은 역사가 뭐 예를 들면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래된 지구에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이거를 독립시켜야 될지 아니면 이 계열로 가야 될지 막 애매한 게 많아서 학자마다 그런 식의 약간의 그래서 한 명이 두서너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을 한다. 그래서 지금 뭐 로즈마리누스 마리니 뭐 이렇게 부르셔도 전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고요. 셀비아 로즈마리누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물이기는 한데 학명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셀비아 로즈마리누스라고 하는 것 중에 변종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저 친구가 이제 이런 거 공부하러 독일 가니까요. 갔다 오면 박사가 돼 있지 않을까요? 석사하러 가는 중인데 공부를 얼마나 해갖고 오는지 한번 중간중간 줌으로 연결해서 테스트 해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보통 커먼 로즈마리라고 많이 부르는데 사진이 다 뜨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꽃 색깔이나 모양이 조금씩 다른 변종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꽃 색깔도 굉장히 다르고요. 로즈마리 꽃 폈을 때 꽃이 그렇게 눈에 띄는 엄청나게 큰 꽃을 피우지는 않는데 품종 개량된 애 중에는 굉장히 큰 꽃도 있습니다. 네네. 아, 꽃이 안 펴요? 음, 이미 묵을 때도 묵었는데요. 음,
네, 네, 네. 수국도 사실은 사고 나서 꽃 안 펴요 이러시는 분들 꽤 있고요. 라일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근데 그 관목형인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한 게 세미 관목들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로즈마리도 그렇고 라벤더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수국도 그렇고 이런 종류들은 사실 그런 영향이 좀 있어서 한 5년 차, 6년 차 됐을 때, 그때 성목이 됐을 때 꽃을 피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초본이 아니고 목본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는 안 피고 있다가 어느 정도 매추어 상태가 됐을 때 그거를 피우게 돼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목본의 특징들이에요. 나무. 이번에 같은 되게 쉽지가 않은데, 네. 약간 제가 쓰는 건 좀 약간 이렇게 위로 높게 직선으로 올라가고, 이번에 네. 만든 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네. 크리핑 되고 있죠. 네. 그게 품종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그 로즈마리의 경우가 라벤더는 그런 종이 별로 없는데요. 로즈마리 중에 기어다니는 종이 있어요. 땅바닥을 기어다닌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종은 주로 이렇게 다리가 꽈져요. 이렇게 베베 꽈지면서 똑바로 쭉 이렇게 해서 직립을 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하는 그런 형태로 줄기가 약간 구불구불거리면서 그렇게 돼서 오히려 그걸 찾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식물들이 필요해서 그거를 좀 찾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상인들한테 물어보실 때는 이거 약간 기어가는 그 로즈마리 종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이 나와서 저희가 구입했을 때는 기어가는 용으로 드린 게 맞습니다. 그런 거는 주로 이제 저희가 디자인할 때 어떤 게 아니면 그라운드를 좀 커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름드리로 자라기도 하지만 위에 바닥을 좀 이렇게 덮었으면 지면을 그랬을 때 그 크리핑 되는 그 로즈마리 기어다니는 용을 좀 많이 써서 그 품종마다 가격도 조금 다르고요. 그렇게 기어다니는 용이 조금 더 비싸기는 합니다. 지금 셀비아로 RHS에서는 이미 새로운 학설을 받아들여서 RHS 자체 내에서는 로즈마리를 셀비아로 분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다른 데서는 아직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쪽에서는 여전히 로즈마리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명이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로즈마리는 로즈마리는 잘라주셔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잘라주셔서 어느 정도 잎이나 줄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동글게 모양을 잡으시면서 계속 깎아주셔도 되고요. 깎아주자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깎아서 뭔가 이렇게 특유의 모양을 만들어내셔도 되고 나는 모양까지는 싫다라고 하시면 좀 너무 지나치게 늘어진다거나 치솟는 애들은 좀 자르셔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로즈마리 가지고 혹시 뭐 요리나 이런 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기. 네. 고기 재울 때. 그 오븐에 구울 때도 넣으세요? 다르죠? 어, 들어가죠. 네, 향 배요. 네, 그리고 생선 냄새도 훨씬 적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로즈마리 되게 생선 요리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해풍에 되게 강해서 바닷가 바람 부는 데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해풍 만약에 바람맞이로 좀 필요하시고 이런 데에도 로즈마리가 관목성으로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나 남해나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이 로즈마리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특히 제가 본 데 중에서는 남해 다랑이 논이 바다에 붙어 있는 다랑이 논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로즈마리가 진짜 굵기가 이렇게 되는 군락, 그걸 누가 심으셨대요. 근데 그걸 심으셨는데 이미 군락이 돼서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 또 로즈마리 장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어, 네. 그랬는데 그 화곡간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 화곡간이 너무 좋고 그대로 그냥 나가라는 부분을 했는데 그 생각했을 때 그때가 꽃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집어내고 거기에다가 공대사가 정말 그리고 한국을 놓고 그걸 심었는데 그냥 갈수록 내가 집에 가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좋았었나? 완전히 정체가 또 하나씩 나눈다. 화곡마리에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무슨 원인이었지? 음, 음. 그 로즈마리도 그렇고 식물들을 그 실내에서 키우던 바깥에서 키우던 너무 신기하게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분명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 주는 횟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부탁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철저하게 그걸 지켰어요. 근데 죽어요. 주인이 떠나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어. 그 사람을 탓하기도 어려운 게 시키는 대로 했어. 그 사람은. 근데 뭔가 미세하게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그게 묘하게 들어더라고요. 사람을 타는 걸 수도 있고 저희 집 고양이도 탈이 커 주인이 어디 외국 여행 가거나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꼭 그러더라고요. 신기해요. 저는 로즈마리를, 응? 그러니까 외로워. 외로워. 나만 두고. 그러니까 왜냐면 고양이들 왔다, 이제 장시간 여행 갔다 오면은 까먹었을까 싶은데, 막 첫날이요. 얼굴을 보자마자 막 거칠게 야옹야옹야옹 막 이래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디 갔어? 막 이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식물도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의사소통이 된다 그러면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붕다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거 있습니다. 죽어버리면 이러면서. 음. 흙은요, 원래는 로즈마리나, 지금도 여기서 보면 지중해, 남유럽, 아프리카라고 자생지가 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쪽에 이 날씨가 되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날씨 타입이 있죠. 남유럽, 지중해, 북아프리카. 이게 어딜 것 같으세요? 그냥 안 가봐서 사실은 대강 짐작되는 날씨들은 있잖아요. 이게 이런 햇볕이 좀 쨍쨍 내리쬐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산토리니 가거나 뭐 어디 뭐 밀라노 말고 밑으로 내린 나폴리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덥다고는 해도 온도가 올라가기는 해도 그늘로 싹 들어가면 시원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다 전부 다 지중해 기후의 나라들이에요. 땡뜻은 강수량은 우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강수량을 가지고 굉장히 온도도 높은데 그늘로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한 나라들이거든요.
이 조건이 이 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겠어요? 이상하게 우리 집에서 허브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햇볕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불 밝기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불 환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 거죠. 그 나라가 시원한 이유는 그늘로 딱 들어갔을 때 습도가 없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서 습도가 없으니까 그 기운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브 키우시는 집들은 서큘레이션이나 지금 저희 천장에 실링 팬 지금 달아놨잖아요. 실링 팬 같은 경우 달아놓으시면 식물한테 엄청 좋아. 사람한테도 좋고. 그래서 바람이 계속 통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그거 되게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바람이라는 게 음, 창문을 여는 네,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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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큘레이터 돌리셔도 돼요. 그, 왜, 직접적으로 바람 안 먹는 것 같은 그 공기 돌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서큘레이터랑 써 있거든요. 걔를 돌리셔도 되고, 아예 이런 실링팬이 제일 좋다고는 해요. 실링팬, 이런 거 돌려도 되고, 꼭 바깥에 있는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바람이라도 돌려주시면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나, 그런 선풍기 켜놓고, 에어컨 키시더라도 선풍기 켜놓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고요. 이토피아 제가 스타필드 하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되게 초기에 디자인을 들어가야 됐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실내 식물이 1도 안 들어갔어요. 다 바깥 식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엄청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과감하게 집어넣은 거는요.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고 9m에 막 했고요. 층고 내에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밑으로까지 내려오려면 대리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워낙 들락날락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들락거리면서 일으키는 바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고, 아직은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험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일본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킬레아 정도만 조금 손상이 오고 1도 안 되는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좀 파악하는 중이고, 나머지 애들은 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 뭔가 야외는 아닌데 온화한 야외 같은 느낌을 실내에다가 연출을 하시면 흙은 되게 좋아합니다. 흙은 배수를 잘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예 상품은 늘 배수가 잘 되는 흙이기 때문에 원예 상품만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조금 그래도 물받이 고사를 되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러신다면 원예 상토에다가 모래 정도 원예 상토 반 모래 반 이렇게 섞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섞으면 배수는 잘 될지 몰라도 물질을 흡수는 두세 배로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원예 상토로만 하셔도 한다. 저는 그 로즈마리를 약간 오해했었던 게 건조에 강하다고 해서 물을 굉장히 덜 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려주겼거든요. 그러니까 배수도 엄청 신경 쓰느라 모래를 많이 섞은 흙에 심고 뭐 가습을 주의한다고 해서 오히려 물을 적게 줬다가 한순간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가습을 안 좋아한다는 거지 물을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딱 써 있어요. Well drainage 이렇게 써 있어요.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식사 3일에 한 끼만 드시지 않잖아요. 얘는 하루에 한 끼씩 먹어야 돼요. 그런데 소화는 잘 시켜달라. 이거. 그래서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드레이니지가 제일 그거 딱 써 있으면 골치 아프다. 이거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 딱 들거든요. 자, 얼음에다가 뭔가 탄산수나 뭐 한 잔만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식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벤더 앙구스티블리아.
라벤더, 멍기스티폴리아. 이거 지금 누가 하신 분 있으실까요? 라벤더, 라벤더 우가스고요. 네, 서지중해 지역의 원산이고요. 네, 다산성 방목이고요. 네. 1에서 2m 정도 자라고 잎은 2에서 6cm, 폭은 2에서 아니 4에서 6mm, 상록성이고요. 그다음 비옥한 태양, 촉박한 토양, 산성 배수 잘 되는 인사고요. 연간 10cm 속도로 자라고 내한성이 좋고 야생 정원이나 감목 장미 아래 저지대 라벤더 옥털이 화분에서 모두가 잘 자라요. 맞아요. 화분에서도 잘 자라요. 라벤더. 라벤더 혹시 꽃꽂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휴가전에 일하러 이선정원사로 일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휴가전에 저희 매니저가 라벤더를 그 커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는 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고마워.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되게 간단해요. 상부에 한 10cm 정도 줄기를 끊어서 가장 위에 그 밑단에 줄기를 한 10cm 정도 끊어서 나머지 줄기를 싹 다 없애버리고 위에 두 개만 남겨놓고 결국은 나중에 원예 상품이나 이런 데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레깅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건너다니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마디마디가 끊겨 나가도 그 마디에서 뿌리가 잘 나오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로즈마리도 잘 되고요. 라벤더도 되게 잘 돼서 그냥 뭔가 아쉽다, 좀 더 늘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반드시 실내에서 해주셔야 되고 바깥에다가 해서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공부할 때 그 부분이 RH 들어가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 썼냐면 아마 오경환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사서 심으세요. 딴데 쓰지 마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그냥 사서 심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너무 이게 삽목 혹은 꺾꽂이를 하게 되시면 거의 매일 물을 줘요. 단 하루라도 멈추는 순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이 들어가서 이거 한 폿에 얼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물 가격이 우리나라 정말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서는 그냥 내가 그 정도가 될 때까지 키운다 그러면 내 인건비가 더 들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물에다가 뿌리는 안 내려요. 물에다 놓으면 뿌리 안 내려요. 물에서는 제가 안 해봤는데 그 물을 그렇게 견디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비 같은 경우는 돼요. 아이비 같은 경우는 물에다 수경으로 넣고 뿌리가 새로 나오고 그래서 잘 성장을 하는데요. 라벤더나 이런 거는 물에다 키우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 그리고 오히려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비가 몸에 닿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예요, 라벤더가. 오히려 비가림을 해줘야 될 정도로. 그래서 실내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라벤더는 실내에서도 뭐 그 조건만 잘 맞춰주시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뭐 한 1년 가까이는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요번에 저희가 드린 거는 엘레강스 스노우라는 품종이었어요. 그래서 보라색 꽃이 아니라 흰색 꽃을 피우는 식물을 좀 드려봤었고요. 하나 넘겨보면 뭐가 보일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보라색보다 하얀색이 좀 약한가요? 그럴 수 있어요. 품종마다 약함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품종 개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더 약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요즘이랑
약간 물꽂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제가 루시말이랑 라벤더랑 굉장히 했는데 라벤더가 라벤더는 물꽂이 시킬 때 루시말이는 물기가 잘 나와요. 그래서 약간 체감상 라벤더 라벤더가 녹는 약간 비슷한데 라벤더 약간 근데 그런 차이도 있을까요? 로즈마리는 반목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지가 같은 약간 딱딱하게 나오는데 이제 라벤더는 풀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 주기나 이런 걸 약간 좀 놓쳤을 때 확 다른 게 라벤더가 더 심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아니에요. 그 라벤더도 관목으로 분리되는 분리상은 관목으로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본이 아닙니다. 관목입니다. 초기에 올라올 때는 당연히 걔가 초본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또 딱딱한 목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즈마리 앞에 앙구스티폴리아라는 게 있어요. 앙구스라는 말 자체가 잉글랜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름 때문에 잉글리시 라벤더라고 불리고 있고, 지중해 연안인 다중지이기는 하지만 앙구스티폴리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재배 품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거 말고 이렇게 생기고 동글동글동글한 이런 바풀 같은 것들이 저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토끼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골프처럼 생겨가지고 토끼귀처럼. 그건 프렌치 라벤더예요. 그거는 요거랑 학면 자체도 다르고 그 성격도 조금 많이 다른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잉글리시 라벤더 보통 보면은 라벤더 에키스를 만들고 뭔가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차로도 끓여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잉글리시 앙구스티폴리아에서만 일어나고 그 프렌치 라벤더 쪽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상용으로만 거의 보는 편이고 향기도 조금 약한 편이어서 걔는 그래서 갑자기 라벤더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샀는데 이상하게 향기가 안 난다? 라고 하는 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프렌치 라벤더 쪽은 아무래도 향기 쪽이나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잉글리시 라벤더 쪽이라고 앙구스티폴리아라고 불리는 요 종에서만 그렇게 다양한 그런 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 고성 라벤더 팜에도 갔었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때 보시면 거기에서 키우고 있는 애는 프렌치 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앙구스티폴리아 종만 하고 있어서 그런 농장에서 할 때는 그 프렌치 라벤더 종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보는 거 말고는 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쪽 종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원에서는 두 개 다 있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토끼기처럼 요 보라색이 이렇게 펼쳐지면 너무 예뻐서요. 어차피 관상이니까. 예. 키우기는 잉글리시 라벤더가 더 키우기가 어렵다고 추위에 조금 약하고 과습에도 좀 약한 편이어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그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통의 라벤더 키울 때 우리는 이거 해가지고 얘기 다 그냥 분명히 말하거든요. 어떻게요? 보통 라벤더 때 있잖아요. 네. 팬가 네네, 해요. 할때 그 결정 바뀌는데 그냥 한번 그 숙제를 하고 나면 네. 그다음에 원동하지 않아요. 원동합니다. 그게 속초 고성까지만 해양성 기후여서 겨울 기후가 그렇게 막 영하 10도로 내려간 채로 며칠 흐르거나 이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월동을 하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 10년 내내 괜찮다가 어느 해인가에는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다 죽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집이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사실은 10년 내내 뭐 관목 될 때까지 잘 키워놨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가물게 한 100일 정도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되게 극강으로 추웠던 해가 있었어요. 그 해 다 죽었더라고요. 그 몇 명 평에 그럼 다 심어서 지금 현재
라벤더 작년과 올해 보여준 라벤더는 몇 년 안 된 거예요. 1, 2년, 3,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모습이 옛날 사진에 보던 그 모습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네, 요게 프렌치 라벤더 대표적인 여기 토끼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요. 네. 네, 있어요. 이집션도 있고 더치도 있고. 그래서 휴가든에 저희가 이제 큰 정원들 가면 그 정원마다 어떤 주력 식물 컬렉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든 같은 경우는 라벤더 컬렉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라벤더만 식물에 대한 공부만 쭉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거 계속 품종별로도 보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음. 타임은 다 잘 크지 않아요? 얘는 좀 죽이기 어려운 애인데. 원래 타임 색깔이 우리끼리 네, 잎 자체가 노란색인 품종도 있습니다. 그 오렌지 타임이라고 해서 타임 자체 잎 색깔이 아예 노리끼리하게 나오는 애도 있고요. 줄무늬가 살짝 있는 애도 있고요. 저희가 보내드린 거에는 살짝 노리끼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품종이라고.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누가 좀 조사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맞아요. 타임 비슷해요. 이고요. 이게 라벤더, 세이지, 우술초 같은 지중해 허브가 잘 어울리는 모든 허브 정원의 매력적인 필수 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 또 먹는 거, 예, 예, 향신료처럼 ip을 말려서 쓴다던가 아니면 생잎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생활에 가깝게 하는 아이고, 그다음에 전파는 지피식물처럼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면 화분에서 화분을 이렇게 옮겨 심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충과 질병이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면 뭐 딱종벌레나 뭐 이런 벌레들이 있는데 크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그런 게 있다면 잎만 이렇게 떼갖고 버려주면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재배 조건이나 이런 거는 지금 그 우리 허브 공부한 거랑 동일하게 배수가 아주 잘 돼야 되고 토양이 무겁거나 그래서 뭐 배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잘 녹아서 죽어버린다. 배수가 1번.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물을 좋아하니까 물도 주고 공기가 순환이 잘 돼야 되고 그게 같은 동일한 거라 그렇게 봤습니다. 타임은 사실 그 저희가 벌가리스라고 써 있죠. 벌이라고 읽어도 되고 글이라고 읽어도 되는데요. 한 명에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엇인가가 굉장히 많다, 빽빽하다. 뭐 예를 들면은 뭔가가 이렇게 밀식돼 있다 그런 느낌이어서 벌가리스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식물의 잎이 조그마한 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구나, 촘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라틴어 말이거든요. 타이무스 벌가리스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백리향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거를 타임과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타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타이무스거든요. 처음에 시작되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백리향하고 벌가리스는 조금 달라요.
그 벌가리스 같은 경우는 지중해 연안에 거기 남유럽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어서 우리나라 백냥보다는 잎이 좀 더 커요. 좀 더 크고 그리고 아까 같이 배수도 잘 돼야 되고 막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백냥은 진흙에서도 잘 자라요. 돌틈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를 자생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죠. 잔디 깔기 싫은 데에다가 보통 돌판도 깔고 뭐 이런 바닥재를 깔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사실 모래로 채워줘야지 걔가 돌이 안 움직이잖아요. 채워놓고 나면 그 자리에 아주 그 잡초가 제자리를 뚫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잡초가 들어오는 게 싫으시다면 백리향을 그 틈 사이에다가 다 심어놔 주시면 매번에 그 잔디를 깎을 때 커팅 정도의 속도로도 잘 깎여 나가고 그리고 향기도 있고 꽃도 피고 이러기 때문에 웬만한 잡초 들어오는 것보다는 돌틈에 오히려 백리향 심는 게 좋으셔서 그거 심으시면 됩니다. 단 아까 말한 대로 벌가리스 종류는 남유럽이 자생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타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백리향이라고 부르는 그 타임은 그렇게 바닥에다가 식재하셔도 좋고 돌틈에다가 식재하셔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보통 이거는 예를 들면 라벤더나 지금 앞에 지나간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가위를 들고 하나씩 이렇게 잘라도 되고 어떤 모양을 잘라도 이렇게 잘라도 되잖아요. 이 타임 같은 경우는 뭉텅거리가 예를 들면 머리가 한쪽으로 이만큼 한 뭉치 있고 한 뭉치 있고 이런 식이고 실제로 이렇게 들춰보면은 가닥가닥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 걔가 공중에 떠 있을 때가 많아요. 돌판 위에 그냥 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한번 정리를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씩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바리깡 들고 자르듯이 그냥 머리채를 잡으시고 싹둑딱 자르셔서 그냥 잎사귀를 흔적 없이 남겨 놓으셔도 또 시기가 되면 다시 올라와 주거든요. 그래서 타임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두면 엄청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그렇게 싹둑싹둑 자르는 행위가 한 번씩은 필요하다. 그리고 내한성 강합니다. 강하고 잘 번지고요. 그 화분을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집이 지금 그래서 타임을 놓고 주변에 있는 화분에 잠깐 방심하는 순간 타임들이 다 넘어가서 이게 내가 맨 처음에 뭘 키우려고 했던 화분이었지? 약간 이런 정도로 타임이 엄청 잘 번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함부로 심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자리나 뭐 이런 데 심는 게 좋을 것 같고 울릉도에 한번 갔더니 거기 선빙리향이라고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공양이 따로 있더라고요. 선빙리향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굴락지를 가는 거였거든요. 냄새가 와 동네 진동을 해서 엄청 멋있었어요. 타임 향기 좋지 않으세요? 지금 로즈마리 향기, 라벤더 향기, 타임 향기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향기 제일 좋아하세요? 식욕을 부르는 향기. 어떤 향기 더 좋아하세요? 저는 라벤더가 좋았다가 로즈마리가 익숙한 향에서 오는 그런 막 이렇게 돌아갔다가 로즈마리가 로즈마리.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로즈마리 좋아요. 이게 향이 제가 이런 강의거나 이럴 때 그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데 향이 뭐 아로마 요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서 뭐 이렇게 향기로 치료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과학적이라든지 내지는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완벽하게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기까지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화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그 향기를 뿜어낸다는 것 자체는요, 입자가 기체화돼서 우리 코에 달라붙고 우리가 그거를 호흡으로 마시고 넘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향이 있든 없든인데 향기를 가졌다는 애는 그 애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애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애잖아요. 제가 솔직히 산소 향기가 어딨어요. 근데 얘는 로즈마리 오일이 있다고요. 그 오일을 분산해가지고 자기의 고유의 분자를 우리 몸에다 준 거예요. 그래서 향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즈마리나 이런 것도 저는 로즈마리가 옛날에는 저랑 안 맞았거든요. 맡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이를 들면서 로즈마리 향이 괜찮은 거예요, 맡아도. 근데 그러한 것처럼 자기 몸에 맞는 향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서 그거를 맡으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안 맞거나 머리 아프거나 왠지 좀 구토할 것 같은 아무리 남이 좋다 그래도 왜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어떤 여성분이나 남성분이 향수를 엄청나게 발랐는데 자기는 미치겠는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근데 본인은 실제로 자기가 24시간 이걸 발라서 계속 냄새가 나는데 견디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조향사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향을 테스트해보고 그 향한테 맞는 거를 주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거기까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향수도 그냥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우시면 향수가 됐던 집안에 드리는 이런 허브가 됐든 간에 내가 맡았을 때, 기분 좋다. 너무 향긋하고 좋아. 이거 아니면 데리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내 머리 아프고 내내 구토 증세 일으킬 수도 있고 몸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타임은 호불호가 없이 다 괜찮아 하는 향 중에 로즈마리는 호불호가 되게 분명하고요. 라벤더는 호불호까지는 아닌데 좋아하는 사람들 군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반해서 타임은 호불호가 거의 없어요. 다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음식에 넣었을 때도 왜 펜넬이라는 거 아시죠? 딜. 그 향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자기 몸에다가 뿌리는 것도 또 똑같아요. 그래서 그 펜넬이라든지 딜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는 카모마일이 안 맞아요. 카모마일은 향기를 맡거나 냄새를 맡으면 저는 복통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조금 아둔하다 그래야 되나? 바로 눈치를 못 채고요. 반복되게 그게 몇 번 일어나야, 이게 나랑 안 맞는구나를 겨우 눈치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모마일이 저랑 좀 안 맞아서 국화 꽃잎차 이런 거 잘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꽃차가 좋고, 모든 사람한테 향기가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찾아내셔서, 좋아하는 향으로. 저는 라벤더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이고, 목욕제로도 쓰면은 기분 상쾌하고 너무 기분 좋은 반면에 로즈마리는 잘못 쓰면 진짜 헛구역질이 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몸이 변했나 봐요. 몸이 변하면서 로즈마리까지도 이제는 좀 괜찮은 단계에 오르긴 했어요. 그 다음 저희 마지막 식물인가요? 아킬레아 마일 밀레폴리움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킬레아 밀레폴리움. 이거는 혹시 준비해 오신 분이 계실까요? 너무 귀여워서 여러 햇살이 가장 큰 초범이 높이는 50에서 100cm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토플이랑 서양 토플이 있나봐요. 우리나라랑 뭐 네팔, 러시아, 몽골, 일본이 원산지 토플도 있고 그 서양 토플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서양 토플 키울 때는
발달될수록 건강하고 화분보다는 노지에 키워야 하고 물 빠지고 또 가뭄에 강하고 18도에서 23도에서 잘 자라고 추위에도 강해서 뭐 영하 25도에서 버틴다는 게잘 모르겠지만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고 습도가 높으면 병충해 위험이 있어요. 혹시 아킬레아가 아마 온대성 기후 지역에서 거의 골고루 분포돼 있을 거예요. 어느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온대성 기후 지역의 대부분에서 토플이 자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은 품종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성격도 조금 많이 다를 수 있고요. 저희가 선정한 4개의 식물 중에서 유일하게 초본입니다. 초본이고 나머지는 다 관목이었었고요. 타임이 아무리 작다 그래도 관목형이었고요. 그래서 유일한 초본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저 잎이 톱니처럼 찔찔찔하다라는 뜻에서 토플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름하고 식물이 매칭이 조금 잘 안 되는 우리말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 아킬레아라고 하는 거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아킬레우스 뭐 트로이 전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등장했던 사람인데 약간은 전쟁의 용사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리스의 무기였었던 사람이 아킬레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킬레우스는 그 엄마가 강의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본인의 강에다가 아킬레우스를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완전히 그 강은 불사의 강이거든요. 그 강물에 목욕 한번 하면 완전히 그 죽지 않는 신의 급으로 될 수 있는 건데 인간하고 사이에 엄마가 여신이긴 한데 인간하고 사이에 아킬레우스를 낳고 나서 걔를 이렇게 잡아서 그 강물에다 한번 해야 되는데 혹시 애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발목 부분만 못 담갔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 생긴 거예요. 발목 거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사가 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트로이 전쟁 때 헬리스라고 하는 트로이의 그 말썽이 많았던 전쟁을 일으켰던 남의 집 여자를 왜 탐을 내가지고 남의 집 왕비를 헬렌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위대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를 건드려가지고 결국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일어났을 때 아킬레우스가 출전했다가 펠리스가 유일하게 한 일이 그 아킬레우스 발목을 관통시켜가지고 걔를 죽인 일이었거든.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라고 해서 다강한데 유일하게 하나의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킬레스 건이라는 그게 나온 거고요. 이 식물은 왜 얘의 이름을 땄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상처 치유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특히 근육, 관절 막 이런데 치유에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여서 아마 이 이름을 지었을 때 린네라는 사람이 이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특징이 있어서 아킬레우스랑 되게 연관성을 갖고 이 식물을 이름 지으면 좋겠구나라고 해서 했고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가정 상비약처럼 이 아킬레우스를 만들어 놨다가 뭔가 제조 방법은 있겠죠. 그냥 막 먹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그 가정 상비약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상처나거나 이럴 때 치유하고 뭐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라는 이름이 있는 거고요. 얘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첫 해만 잘 안 되는 특징이 좀 있어요. 심었을 때. 심었을 때, 그러니까 뿌리가 건드려지는 거를 아마도 굉장히 싫어하나 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는 왠지 심고 나서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저의 경험상은 다음 해에 얘가 다 튀어 올라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약간의 그 장단점이 좀 있구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경험한 바로는 이 촛불이
다른 애들이랑 섞여서 자라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혼자 단독으로 예를 들면은 혼자 씨가 뻗어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돌판 수간의 틈에서 나왔다거나 이런 건 혼자 잘 자라요. 그런데 다른 식물들 제가 식재하려고 하는 다른 식물들하고 함께 혼합해서 심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빨리 죽어버리고 그 얘기를 유추해 보면 과습한 거 싫어하는 거예요. 밀식돼서 여기가 그늘이지고 습도가 유지되고 이러는 걸 싫어하고 호련히 건조한 데에서 호련히 이러고 있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특징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고 나면 다음 해에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았을 때 물을 충분히 줬더니 죽었다는 거죠. 물은 충분히 주는 게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하는데, 식물이 죽는 이유가 뭐 정말로 너무 많은 이유로 죽고 그러는 거라서 제가 하남에도 심었을 때 가장 취약했던 애가 얘였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 결론은 그랬어요. 더불어 살기 굉장히 어려운 애인가 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내리기는 했고요. 그래서 그 예쁘죠. 왜냐하면 얘가 이런 모습이에요. 장미, 튤립 이런 애는 꽃의 크기가 크잖아요. 크니까 그거 하나 자체로 예쁜데 반해서 얘는 멀티플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채살 후구는 우산살을 펼친 듯이 그 다음에 걔가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떠 있어서 사실은 텍스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커다란 꽃이 한 무더기가 있을 때는 얘가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랑 안 어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꽃바구니 만들거나 이럴 때 장미 쓰지 다른 꽃밭에다 장미 갖다 놓잖아요. 그럼 얘만 혼자 난리가 나가지고 다른 애랑 이웃해서 이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걸 안에서 이런 아킬레아 같은 경우는 호련히 올라와서 부채살 펼친 듯이 동동동동동동 떠 있어서 진짜 예쁘거든요. 얘가 중간중간중간중간마다 있고 그 사이 틈새에 딴 식물이 있으면 진짜 예쁜 애여가지고 자꾸 쓰게 되는데 자꾸 이런 탈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품종이 개량되면 그렇게 이웃해 있는 식물들하고 사는 것도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찾았을 때 한 명이 아필레아 알피나가 있어요. 알피나는 어, 음, 아킬레아가 종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보내드린 것 중에 가장 비슷한 애들이 릴레 볼리움이어가지고 그걸로 한 명을 선정을 했고요. 같이 보시면 네, 서양 토플이라고 흔히들 부르기도 하고요. 품종이 종명이 아킬레아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별로 안 들어왔는데 서양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된 몇 종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되게 대표적인 게 아킬레아 군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 아이리스 군도 엄청나요. 불꽃 종류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원추리 종류들 있잖아요. 하메로칼리스라고 하거나 데이릴리인데 이쪽 계열이 우리나라에는 별게 안 들어와 있는데 어마무지하게 많이 발달돼 있는 거의 튤립만큼이나 발전이 많이 돼 있는 군 중에 하나예요. 아킬레아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야로우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저기 야로우라고 써 있잖아요. 요런 종류가 좀 더 많이 좀 종류별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거요. 이런 거 가운데 색상도 너무 종류가 화려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죽었고 음, 전체 면적을 채운다면 다 좋을 수도 있죠. 선생님께 해보려고 네, 말하는 거지. 네. 얘들도 같은 종이들도 같이 네, 같이 또 있을 때는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조금 품종이 개량돼서 괜찮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유럽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는 씨앗을 좀 많이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뿌려보면 그 씨앗 자체 내에서 품종 개량이 되게 많이 된 씨앗들이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 중에 또 단연으로 계속 또 될 수 있는 애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밀봉이 돼 있고요. 씨앗은 한 번도 그 세관이나 이런 데서 걸린 적 없고요. 보통은 농수산물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씨앗의 경우에는 괜찮은 걸로 저는 알아요. 그게 뭐 그런 식물 들여올 때 씨앗보다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흙이 문제.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씨앗은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안 돼요. 야외 어디 나갔는데 정원 구경하러 가는데 씨앗이 맺혀 있는 거 봤어요. 저기서. 저거 내가 뜯어가지고 이건 안 돼요. 판매용으로 정확하게 밀봉이 돼 있는 이 씨앗만 괜찮고 본인이 직접 채취한 애는 농산물 뭐 위배 다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네, 내종식물 6월에, 7월이죠. 7월이죠. 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느꼈고, 후기들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것. 난이도가 높은 식물이었어요. 그, 8월은 조금 더 그나마 7월 허브보다는 덜 까다로운 아이들을 선정해서 제가 총 네, 파라솔 버베나, 남천, 작줄, 토니아 4종이에요. 오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오늘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마무지합니다. 어마무지한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라색으로 왜 키가 좀 크면서 올라오는 향초라고 하는 종이 있거든요. 그 정도 버베나 보나리안시스이고요. 이거는 버베나 다른 종의 품종명 파라솔이라고 하는 그 종의 식물입니다. 버베나는 나중에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초원이 많이 펼쳐져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식물들이 대부분이어서요. 근데 아메리카나 지중해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환경이. 저희가 이미 뭐 이 수업을 신청하실 당시부터 여러 번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식물 시장이 매번 달라지고 있고 그 식물을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온전하게 가져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아예 식물 시장이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어요. 장마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은 식물이 시장이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문을 열어두고 계신 곳에서 그냥 주무시다가 이거 사간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웬일이야 이 더운 날 뭐하러 이런 걸 사러 왔어 이런 기분으로 파셨던 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좀 그래도 정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식물들을 골라봤으니까요. 요거 한번 키워보시고 이 중에는 아주 실내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어떤 애가 식물이 오히려 실내에서 더 좋은 애인지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애들 아무리 실내에서 좋다고 해도 바깥에 내놓으면 죽나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월동이 안 되고 이런다는 거지 어차피 걔네들은 다 밖에서 자라는 애들이지 실내에서 자라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밖에 내놓으셔도 아무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8월에는 요 식물 가지고 좀 더 이제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한 분 선생님은 이번에 유럽, 영국하고 프랑스 쪽 정원 기행을 같이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12월 달에는 호주에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레인지 하는 거는 아니어서 제가 멘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문사에다가 연락하시면 되는데, 여행을 좀 홍보를 해드리면 호주가 퍼마컬처라고 해서 조금 호주는 다른 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굉장한 친환경 국가이고요. 호주에서는 정말 씨앗 잘못 가져가다가 큰일 나십니다. 감옥 가셔야 돼요. 그럴 정도로 식물을 빼내는 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환경을 많이 보존하고 많이 애쓰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뭐가 많이 발달을 했냐면 유기농 텃밭 농사인데 정원화된 거. 그래서 이게 정원과 텃밭과 유기농이 결합된 그 퍼머넌트 컬티베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계속 갖는 거죠. 한 해 농사 뭐 예를 들면 영양제 쫙 줘가지고 재배하고 내년에 또 영양제 쫙 줘가지고 이게 아니라 땅도 살리고 그다음에 정원도 하고 텃밭도 하고 이런 개념이 제일 많이 발달한 나라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발달을 했냐면 키친 예를 들면 베지터블이잖아요. 키친 투 테이블이라고 해서 베지 투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요. 재배한 다음에 바로 음식화 시켜서 하는 그래서 퍼머컬처 농장이 셰프를 데리고 같이 농장 겸 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에 굉장히 많이 선두주자로서 많이 돼 있는 곳이어서 저는 호주는 만약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그리고 12월 달에 가는 건데 실상 거긴 여름이거든요. 거기 라벤더 축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름 12월 한복판에 여름 여행 한번 갔다 오신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호주는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어찌 하다 보니 이쪽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리 예약을 좀 해놓으셔야 이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신문사에서 광고를 한번 냈다 그러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예약 신청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손을 써드릴 수는 있어도 저도 한계는 있으니까 미리 예약자라도 걸어 두셨다가 정보를 좀 받으세요. 언제 간다.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언제 간다도 안 나왔고 몇 박 며칠로 간다도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도 예약만이라도 먼저 걸어 두셔서 너무 밀리지 않게 조기에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선생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좀 개인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원래 본가 한옥집에서 제가 주거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한 10년 살았더니 여기저기 생활의 그 흔적들을 좀 고쳐야 될 일이 생겨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집을 다 빼야 되더라고요, 짐을요. 짐을 다 빼야 되는데, 짐 다 빼는 거, 짐 보관 센터에 전화했다가 진짜 시겁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월세 아파트 들어가는 게 당분간 낫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저는 이주했습니다. 이미 비어져 있는 상태이고, 수리를 다 끝내고 나면 아파트 월세 계약이 2년간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최소한 2년 동안은 그냥 스테이폴리오나 뭐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 집 그 한옥 자체를 좀 그냥 숙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제 변화여서 그것도 만약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나중에 그것도 홍보를 같이 해드릴게요. 오늘 먼 길 오셔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하고요. 식물, 파라솔, 남천, 나삭줄, 히토니아, 좀잘 키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 모릅니다.